네, 안녕하세요. 신단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세일즈라는 잡을 통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중간관리자들한테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일자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0보다 숫자가 크면 일자리가 늘어난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일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자, 우리가 일의 숙련도를 따질 때 저숙련, 중숙련, 고숙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모든 게 기계화, 자동화, AI화 되면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없어진다면 저숙련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까요? 아니면 중숙련일까요? 고숙련일까요? 모두가 이 질문의 대답을 저숙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0보다 낮은 게 저숙련이 아니라 중숙련인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저숙련과 고숙련에 대한 일자리는 늘어났고요, 중숙련에 대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숙련과 고숙련에 대한 일자리는 뭐가 있고 중숙련에 대한 일자리는 뭐가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숙련에 대한 일자리는요, 관리자나 변호사, 의사, 회계사, 경제학자, 엔지니어, 공학자, 테크니션, 프로페셔널, 그리고 매니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저숙련 일자리 봤더니 어떤 것들이 있냐, 간병인이나 총수부, 단순 노동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간호조무사, 정원사, 웨이터 등과 같은 수요들입니다. 이 저숙련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쓰는 게 기계로 대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로 대체하는 것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다라는 거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저숙련, 단순 노동에 대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줄어든 게 뭐냐? 중숙련에 대한 일자리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직, 그리고 서비스직, 영업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 대부분이 기계나 PC, AI가 다 대체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숙련에 대한 일자리 감소가 어떻게 변하냐, 일자리의 양극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는 다시 소득계층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산층의 몰락을 또 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소득의 양극화까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중산층이 몰락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 정말 많이 봤을 거고요, 또 들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고요. 우리 직종에도 이 잡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잡을 11년 동안 하고 있지만 이 잡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잡을 통해서 어떻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갔냐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가 플랫폼의 이해라는 강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돈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세일즈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루죠. 그런데 실제로 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돈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도 모르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세일즈를 통해서 단기간에 수많은 돈을 벌면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특별히 중간관리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 돈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만큼 돈이 정말 중요하고, 이 세일즈를 통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통해서 넥스트 비전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단순한 노동으로 그치고 하루살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돈에 대한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요, 구글에 제가 노동자라고 검색하니 제일 먼저 뜬 사진입니다. 노동자의 모습 어떤가요? 사람에게 태엽을 감겨놓고 태엽을 풀었더니 결국 어디로 가냐? 낭떠러지로 간다라는 거죠. 자, 노동자를 제가 한번 정의해 볼게요. 우리가 노동자 하면 단순한 노동, 또 힘이나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이 노동자의 개념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노동자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정의해 볼게요. 저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시간과 공간을 써서 계속 소득을 창출해요. 여러분들도 노동자시죠?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이 이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세일즈가 노동이죠. 고객과의 정해진 약속 시간과 공간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면담하고 미팅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이 노동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동자 힘이 있나요, 없나요? 자, 노동자는 대체로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 없냐?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나를 써주지를 않네요. 고용주가 나를 쓰지 않으면 내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나요? 제공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노동은 힘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고용주가 나를 원해요. 나의 능력과 자질과 나의 힘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의에 의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병상에 누워 있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겠죠. 그러면 노동자는 대체로 어떻게 되냐? 소득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도 노동자의 인구가 8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노동은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노동 외에 우리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사진은 스티브 잡스의 사진입니다. 바로 사업가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을 제가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무엇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을 사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나 치킨집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인가요? 네, 저는 절대 사업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닭을 튀기든 커피를 내리든 배달을 하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전 노동자인 거죠.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저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제가 10개 정도 오픈해서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사업가인가요? 사업가가 될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10개의 체인점을 오픈해서 그 가맹점에 점주들을 놓고요. 저는 그냥 관리만 해주면 돼요. 제가 배달 안 가도 되죠. 제가 커피 안 내려도 됩니다. 제가 닭 안 튀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가다, 이렇게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업가 되고 싶죠? 저 사업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사업가예요. 저는 1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피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저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잠자고 있는 중간에도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업가 되고 싶다고 사업가 되기 쉽나요? 아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애플을 좋아한다고 해서 애플과 같은 회사를 만들기가 쉽나요? 제가 애플의 CEO가 될 수 있나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플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애플의 주주가 되면 됩니다. 애플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애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현재 애플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저는 수십 개의 미국 회사의 주인입니다. 저는 주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돌아갑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노동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는 뭘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우리가 투자자라고 합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되고 싶죠? 저는 노동자이면서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세일즈하는 많은 사람들, 관리자 포함해서요, 그냥 단순한 노동 외에 어떠한 소득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 되고 싶다고 해서 투자자 될 수 있나요? 어렵죠. 투자자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자는 중간에도 돈이 돈을 만들어주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돈. 여러분 돈 있으신가요?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노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 그래프는요,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그래프예요. 노동의 시대가 정말 끝났나요? 전 세계 80% 이상의 인구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버는데 정말 노동의 시대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만큼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평범한 월급쟁이로 상류층으로 올라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당연히 10년, 20년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아끼고 저축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을 그렇게 뒤로 미룰 필요가 있나요? 막연한 보이지 않는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노동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금, 그리고 여러분 올해, 이번 달에도 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 세일즈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1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2억이 되고 3억이 되신 분들은 똑같이 자기의 연봉 대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연봉이 1억이다. 1년에 1억을 벌어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은행에 얼마 정도 넣어 놓아야 1년에 1억이 나오는지 아세요? 연이율 1%만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은행에 잔고 100억이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 이자로 1억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1년의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1억이다.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100억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COT나 TOT 하시는 분들 3억, 6억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은행에 잔고가 300억, 600억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는 300억짜리예요. 6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노동을 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동에 대한 소득의 가치를 1억, 2억, 3억 한계가 없는 노동을 하냐, 아니면은 남이 정해준 한계가 있는 노동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 보셨나요? 김승호 회장님이 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 책을 안 보셨으면 반드시 일독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사람이라면, 또 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필독서예요. 세일즈 책보다 더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개인 독립기념일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인데, 개인 독립기념일이 뭐냐, 국가도 독립기념일이 있듯이 이 가정에도 독립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노동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다가 더 이상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날, 그 날이 바로 개인 독립기념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책에 보면 김승호 회장님은 이 독립기념일을 6월 27일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신가요?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세일즈 하시면서 100세까지 노동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노동을 통해서 사업가가 되셔야 되고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면, 세일즈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독립기념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의 독립기념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앞으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략 한 40% 이상을 달성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60%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3년 안에 이것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독립기념일을 적어 놓으시고요. 그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의 최대한과 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가와 투자자가 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뭔가요? 씨앗. 여러분들 씨앗이 뭐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당연히 사업가, 투자자가 되는 소득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있습니다. 소득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요, 그 소득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돈에도 기술이 있다고 해요. 돈을 버는 기술이 있고요. 돈을 불리는 기술이 있는데 돈을 쓰는 기술도 정말 중요해요.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개가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불리는 건 잘하는데 이 돈을 쓰는 걸 잘 못해요. 자,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 씨앗의 역할이 뭐죠? 우리가 씨앗을 뭐 해요? 씨앗을 심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요. 물론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밭이나 길가나 깊이가 없는 곳에 심게 되면요, 당연히 씨앗이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름진 좋은 땅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씨앗을 심기도 전에 먹어버립니다. 이미 3개월치, 6개월치, 1년치의 씨앗을 먼저 먹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씨앗은 심어야 됩니다. 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뿌리를 받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데 우리는 이 열매만 먹어도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씨앗을 먹지 말고 심으셔야 됩니다. 열매는 따먹어도 계속 자라거든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씨앗은 뭐다? 먹는 게 아니고 심는 거다.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과 유혹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씨앗을 먹지 말라.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잠시 기다려라. 그 열매가 되돌아오면 그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된다. 열매로만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심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자나 빈자나 돈을 소비하기 전에 그것의 10배 정도의 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했고요. 자, 이 한자 혹시 읽으실 수 있나요? 이 한자는 사람 인자와 뜻 의자가 합쳐진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억자입니다. 이 억자를 뜻풀이 했더니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단위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정말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데요, 1억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하면요,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세일즈를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현금성 자산 1억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일즈를 20년 하셔도 30년 하셔도 번 돈은 10억, 20억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억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얼마나 모았고 지켰고 얼마나 불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한자를 보여드렸냐, 우리가 이 씨앗을 먹기 전에 심으라고 했는데 그럼 대체 얼마나 이 씨앗을 모아야 하는, 평생 씨앗만 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열매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최소 단위를 이 억이라고 생각해요. 이 억이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세일즈하는 영업 조직 식구들, 우리 가족들에게 1억이 있냐 물어보고 1억이 없다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목표로 세워주는 이 단위가 1억이에요. 1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도 사지 말고 그 어떤 것에 투자도 하지 말고 종잣돈 1억을 모아라. 이 씨앗을 다시 얘기하면 시드머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종잣돈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유태인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유태인을 잘 아시나요? 저는 유태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전 세계 유태인들의 부자들이 정말 많아요. 부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유태인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신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정말 소수민족이에요. 인구가 정말 작습니다.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소수민족입니다. 전 세계 인구로 보자면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민족이죠. 그런데 유태인들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봤더니 노벨상 수상자의 약 3분의 1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언론, 문화의 글로벌 파워를 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의 재벌, 은행가의 로스차일드, 석유 재벌 록펠러부터 조지 소로스나 앨런, 스타벅스나 마크 주커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대부분이 이제 유태인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 상장된 100대 기업 안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유태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유태인들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높은 게 있어요. 바로 IQ 지수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데 아무 쓸모없는 지수만 높아요. 노벨상 수상자도 우리나라 한 명인데 반해 유태인은 전 세계 22%.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떻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글로벌 파워를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 중에서 13세 때 치르는 이 성인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미츠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미츠시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3살 때부터 탈무드 경전을 본다고 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3살 때부터 아빠가 아이에게 읽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요 7살 때부터 금융교육이라는 걸 해요. 저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MBA 과정을 마쳤는데요. 대학원까지 한 번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금융교육은 누가 알려줬냐? 제가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직장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이 금융이라는 교육이 없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7살 때부터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요. 금융에 대해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한 돈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빠가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요. 우리가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처럼 부에 대한 속성, 또 부자에 대한 개념도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난에 대한 대를 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한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아줘야 되나요?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나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나요? 아니면 물고기를 줘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 이 과거의 구시대적인 발상,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부자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물고기를 물려줘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요.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재산을 마련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바르미츠바를 소개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할 텐데, 자,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을 얘기할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요. 3대째 전통 우리 집안의 내력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촉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물고기에 입김이 오면 손에서 그 끝맛을 알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좀 잘 잡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낚시를 통해서 남들은 10마리 잡을 때 저는 20마리를 잡는다고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10마리를 더 남겨서 그것을 팔고 저는 다른 것들, 필요한 것들을 사겠죠. 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은 이런 낚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고기를 부모가 남겨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를 팔아다가 뭐 하냐? 원양어선을 사요. 그리고 이 태평양 앞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그냥 물고기를 수만 마리씩 잡아버립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나요? 물고기를 줘야 되나요? 물고기를 주는 방법이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세미나 다니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손드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틀렸단 말이죠.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되는 길과 점점점 멀어져요. 공부를 잘하면 부자들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똑똑한 인재가 돼서 부자들이 고용을 해서 부자가 고용한 고용인이 되겠죠. 똑똑하면 공무원이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겠죠. 대부분 그냥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부모님들이 또 절반이라고 했죠. 그 부모님들께 물어봐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냐,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한대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시고요.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왜 어렵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금기시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알려주세요. 바르미츠바, 7살 때 금융교육을 하고요. 13살 때 유태인들은 성인식이라는 걸 치릅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치르는데요. 친인척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와서 뭘 하냐? 여러 가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요. 돈을 줍니다. 돈을. 얼마나 주냐? 대략 5천에서 1억 5천 정도를 준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 부모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에게 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제가 앞에서 억이라는 한자 성어를 보여드렸죠. 유태인들도 이 종잣돈을 갖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유태인이 세계 부자가 될 수 있고 남들보다 빠르게 기업인이 될 수 있고 대표가 될 수 있고 창업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드머니 종잣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이 종잣돈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 노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즈를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호랑이 사진 한번 볼까요? 호랑이가 굉장히 편해 보인가요? 역설이죠. 하나도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정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 보니까 호랑이가 철창에 갇혀 있다고요. 그런데 아래 사진 봐보세요. 호랑이에게 먹이를 갖다 줍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편할까요? 저는 편하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그리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육사는 호랑이에게 아침, 점심, 저녁 고기를 다 물어다 줘요.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편해 보이지 않죠. 이 호랑이는요, 가져다 주는 먹이만 먹다가 손톱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사냥하는 법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호랑이의 철창을 열어주면요, 호랑이가 3일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사냥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공격성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호랑이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 않나요? 호랑이가 필드에 나와 있으면 굶을 수도 있어요. 사냥을 못하면 굶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호랑이는 사냥하는 법을 배우면요, 어떻게 되냐? 정글의 주인이 됩니다. 정글의 질서를 다 호랑이가 가져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잡을 잘 선택하셨고요. 세일즈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철창에 갇힌 호랑이를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일이 안 된다고 철창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드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글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일즈의 세계로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은 이 세일즈를 통해서 그냥 이름만 소문만 무성한 여러분들 세일즈맨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 실속까지 챙겨가는 세일즈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즈는요, 더 이상 남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일이 아닙니다. 남의 사업장을 배부르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쌓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몸값이 커지게 되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고객을 만들면서 여러분의 플랫폼이 형성되는 진짜 사업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